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귀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56살이고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리지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기도 했었고 어머니가 아이가 안 생겨 온갖 방법을 다 써 힘들게 얻은 자식이었던지 어머니는 저를 그 누구보다 끔찍하게 애지중지하며 길렀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풍기던 된장국 냄새와 함께 아침마다 들려오던 우리 복둥이 일어났니? 라는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복둥이, 그것은 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애칭이었죠. 애를 못 낳아서 동서들과 비교당하고 시부모한테 그리 괄시를 당했었는데 장손인 저를 낳고서 한숨을 돌렸으니 그 이름에는 어머니의 모든 희망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손수 빚은 송편을 먹으며 보았던 가을 하늘의 청명함과 겨울이면 어머니가 정성스레 뜨개질해 주시던 목도리의 포근한 감촉은 지금도 제 몸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저를 감싸 안는 따스한 이불 같았고 그 속에서 저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공부도 잘했고 똘똘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 때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쓰인 100점이라는 숫자를 보며 느꼈던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을 때 번지던 그 환한 미소는 제게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고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여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늘 자랑이었고 어머니는 저를 항상 으뜸으로 여기셨죠. 우리 아들처럼만 살아라 라는 말을 동네 아이들에게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자부심은 저에게도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장례식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느꼈던 그 가늘게 떨리는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 저를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죠. 아침마다 들려오는 어머니의 부산스러운 주방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언제나 안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출근길에 어머니가 건네주시던 도시락은 언제나 정갈했고 그 안에 담긴 반찬들의 맛과 향은 점심시간이 되면 제 사무실을 가득 채웠죠. 동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제 도시락을 쳐다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니? 잘 다녀왔어 우리 애기? 퇴근길에는 항상 오늘 회사 어땠냐고 물어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맞아주었고 저녁 밥상에서 들려오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는 저희 집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 커서도 항상 우리 애기라고 부를 정도로 감싸고 도시락도 손수 싸주시고 아침마다 현관문까지 나와 저를 배웅해 주시던 어머니의 등 뒤로 햇살이 비치던 모습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어머니의 전부는 저였고 제 전부는 어머니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다 큰 놈이 뭐 아직까지 어머니 그늘에서 못 벗어났냐 주변에서 한마디씩 했어도 저는 그런 어머니가 항상 자랑스럽고 좋았죠. 그래서 결혼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 밥 얻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과 명절이면 빚어주시던 송편의 쫄깃한 식감, 그리고 아침마다 들려오던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어머니뿐인 제 인생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계약직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제 아내가 된 선이었죠. 처음 그녀를 본 순간 회의실에 들려오는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자기소개를 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봄바람 같은 부드러움이 있었고 미소 지을 때 살짝 보이는 보조개는 어딘지 모르게 정겨웠죠. 선희 씨, 좀 쉬엄쉬엄해. 혼자 일 다 하는 사람 같아. 아무리 그래도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되기 쉽지 않아.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맡은 책임이 있으니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요. 참 선희 씨는 너무 약질 못해. 어차피 그냥 대강 떼오면 되지.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계약직 직원이지만 계약 끝날 때까지는 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금방 다하니 어려우심 제가 도울게요. 선희는 참 사람이 착하고 선했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고 무엇보다 계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던 그녀의 은은한 샴푸 향기와 항상 밝게 인사하던 그 목소리는 점점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더미가 바닥에 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워주며 느꼈던 그녀의 손끝의 따스함이 제 가슴을 간지렸죠. 함께 야근할 때면 그녀는 언제나 모두에게 직접 끓인 커피를 돌렸고 그 커피향은 피곤한 저녁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있을 때 선희가 제 책상 위에 살며시 놓고 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의 구수한 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저는 점점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제게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비가 내리던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선희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쩔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시는 곳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우산이 없어서 곤란하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우산을 같이 쓰자고 제안했던 순간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던 그녀의 조용한 숨소리와 우산 아래 가까워진 거리에서 느껴지던 그녀의 온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빗방울이 선희의 뺨에 맺히던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우리의 발걸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만들어내던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 리드미컬하게 들렸습니다. 선희가 자꾸만 마음에 들어오고 신경이 쓰여 챙겨주다 보니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데이트의 순간들,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바람에 살랑이는 버들가지를 바라보며 나눈 대화들, 영화관의 어둠 속에서 우연히 맞닿은 손끝의 떨림, 그리고 첫 키스의 달콤함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죠. 그러나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온 순간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희와 결혼 결심을 했기에 어머니께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표정이 달라지고 매일 꾸미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어림짐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 생겼나 본데 엄마한테는 언제 소개해 줄 거야? 엄마도 우리 아들 여자친구 무척 궁금하다. 좋은 여자야, 엄마처럼.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요즘 세상이 무섭다 보니 여자도 함부로 만나면 안 돼.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뭐야, 축하해 주려고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 둘 다 그렇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집에 초대하자. 엄마는 늘 환영이야.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을 했고 저는 순진하게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니 어머니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선희는 주춤거리기는 했지만 제가 서두르니 일단 알겠다고 찾아뵐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드디어 어머니께 선희를 소개하던 날 선희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직접 만든 강정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머나 어서 와요. 우리 귀남이 여자친구 꼭 보고 싶었는데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선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말고 어서 앉아요. 음식 준비한 거 식겠어요. 솜씨가 좋지 못해 입에 맞을란가 모르겠네.
선희는 웃음을 짓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으로 들어갔고 수줍은 듯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첫 느낌이 좋았기에 저는 뭔가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참, 내가 선희 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이 직접 물어보라 해서 혹시 물어봐도 돼요? 네? 아, 네, 그럼요. 궁금하신 거 있으심 말씀 주세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저는 선희 씨에 대해서 다 궁금하네요. 아, 네, 저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학교는 전문대 졸업했고 지금 경기도 쪽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 안 계셔서 제가 동생들 셋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그렇구먼. 부모 대신 동생들 셋 책임지며 사느라 고생이 아주 많았겠어. 그러나 어머니는 처음에 선희를 반갑게 맞았지만 대화하면 할수록 저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미세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희의 손에서 느껴지던 긴장감과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냉랭함이 거실에 흐르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던 것을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시간이 해결해 줄 작은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었던 결혼, 그리고 어머니와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선희를 처음 우리 집에 데려왔던 날, 이것저것 물어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순간적으로 계속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길래 혹시 선희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번 선희를 데려오겠다 했고, 어머니는 딱히 그 후에 대답이 없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잡고 선희를 데려왔건만 평소에는 방문객에게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성스레 준비한 차를 내오시던 어머니가 다음에 선희를 보자마자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린 것처럼 뚜렷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아침부터 준비하신 듯한 과일과 다과가 놓여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평소의 정갈함과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억지로 지은 미소, 그리고 평소보다 딱딱하게 들리는 말투는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한번 선희에 대해서 더 보여드리고 싶다고 많은 장점을 가진 친구라고 얘기하며 다시 데려왔는데 다시 본 선희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왔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손이 살짝 땀에 젖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마지못해 그래 들어와 앉아요. 선희 씨는 보면 볼수록 표정이 어둡네. 철없는 순수함도 없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니께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두 번째는 거의 말씀도 없으셨고 선희는 몇 번이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례를 들리며 힘겨워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선희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집에서 돌아간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습니다. 수돗물이 흐르는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물을 잠그시고 저를 향해 돌아서셨을 때 그 눈빛에서 저는 실망감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번 봤는데 2번 다 아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랑 결혼을 하려고 해? 학벌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너 하나 잘 잡아서 팔자 펴려고 하는 애야. 정신 차려. 어머니의 음성은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움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어머니의 말씀은 그 소리와 함께 더욱 무겁게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선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선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사랑? 어디서 저런 애를. 내가 너 여자 보는 눈 없을 줄 알았어. 어머니께서도 조건만 보시고 선희를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선희라고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고 부모 없고 싶어서 부모 없는 거 아닌데
왜 어머니는 안 좋게만 생각하시냐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선희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신 듯 했고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놈의 선희. 그 애가 아주 널 제대로 홀려놨구나. 못된 것. 내가 반대해도 결혼을 기어이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묻어났습니다. 저는 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대답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미는 속병 나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저 너 행복하길 바라는 애미인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했지만 선희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저는 선희랑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정반대하시면 집을 나가서라도 선희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제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에도 무거운 문이 하나 닫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저를 잃고 싶지 않아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어머니의 진심은 여전히 반대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당시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혼수할 돈도 없어서 제가 돈을 몰래 대주어 예단을 준비하고 건네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선희가 입은 하얀 웨딩드레스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눈에서 빛나던 행복한 눈물방울 그리고 제 손을 꼭 쥐던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찍은 가족사진에서 어머니의 굳은 표정과 미소 없는 입술을 보며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집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그런 것까지 알게 되었고 저를 홀려놨다고 며느리인 선희를 아주 미워했지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선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과 함께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작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선희는 온갖 시집살이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분가를 하려 했지만 집을 마련할 만큼 저희가 돈이 없기도 했고 선희가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이렇게 어머님만 못 돌리고 도망가긴 싫어. 어머니와 한 식구인데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라고 당차게 말하던 선희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동시에 어머니와 선희 사이에서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매일 밤 어두운 침실에서 들려오는 선희의 조용한 눈물 소리와 가끔씩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제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희는 짠맛이 느껴지는 눈물을 삼키며 저를 향해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서 저는 그녀의 강함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와 가끔씩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제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죠. 제가 사랑하는 두 연인 사이에서 저는 날마다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시집살이와 그녀의 끝없는 노력은 제 마음의 깊은 상처와 감동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선희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슬리퍼가 마루를 긁는 소리가 점점 부엌에 가까워질수록 선희의 손놀림이 분주해지는 것을 저는 식탁에서 지켜보곤 했죠. 부엌에 들어서신 어머니는 선희가 준비한 음식을 한번 쓱 보시더니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뭐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집안일을 한다고?
그 말씀과 함께 어머니의 한숨 소리는 마치 가시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에 박혔고 부엌에 남아있던 밤의 차가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면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더 배워볼게요 라고 대답하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에 놓인 국그릇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선희의 눈에 맺힌 눈물도 함께 증발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제가 선희에게 돈을 대준 것과 결혼 준비 과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선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어머니의 옆모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옆모습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놈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니의 말씀에 선희는 눈치를 채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네가 제 혼수랑 예단까지 다 해줬다며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했니? 제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고 어머니의 한숨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쟤는 너 하나 잘 잡아서 팔자 피우려는 거라고. 네가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선희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맞서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선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해서 한 일이니 더 이상 선희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고 그 눈물은 창밖의 석양빛에 반사되어 더욱 붉게 빛났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선희를 더욱 미워하셨고 선희는 온갖 시집살이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선희가 하는 모든 일을 트집 잡으셨고 가끔은 제가 없을 때 더 심하게 대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빨래를 널 때의 방향, 음식의 간, 집안 청소의 방법까지 어머니는 선희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선희의 손등에 남은 물자국과 가끔씩 들려오는 그릇 깨지는 소리는 우리 집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어느 비 오는 날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또 멈추게 했습니다. 이렇게 밥을 짓는 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집을 왔니? 네 친정어미가 있어야지 뭘 배우고 오지? 어머니의 말씀에 선희는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서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선희의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선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뭐? 너 지금 엄마 앞에서 얘 편 드는 거야?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다 가족인데. 누구 맘대로 가족인데? 저 애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두 사람 모두 놀랐고 어머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훔치며 제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어머님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선희의 예심 넘치는 말에 제 마음은 더욱 아팠고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비냄새와 함께 어딘가 쓸쓸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희에게 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선희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어머님만 못 돌리고 도망가긴 싫다고. 어머니와 한 식구인데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어머니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노력하면 언젠가 맘 돌리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제가 걱정스레 말하자 선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스함과 그녀의 눈빛에 담긴 의지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선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께 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국을 끓이고 늦은 밤까지 어머니의 옷을 손빨래로
정성스레 빨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연구하고 어머니의 취향을 존중하며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오실 때는 손님 대접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선희의 손에서 풍기는 비누 향기와 함께 그녀의 노력은 우리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자리에 있으시고 선희에게 마음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은 마치 겨울의 얼음처럼 쉽게 녹지 않았고 선희의 모든 노력은 그 얼음 위에 내리는 봄비처럼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선희가 정성껏 준비한 어머니의 생신상 앞에서도 어머니는 그저 난 네가 만든 음식 안 먹는다. 수준이 달라서 말이지. 라는 말씀만 하셨고 그 말에 담긴 차가움은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냉한 분위기 속을 깨뜨린 것은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식 둘이 태어났고 잠시 웃음소리가 들렸기에 이 지독한 고부 갈등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그것은 잠시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선희의 지친 얼굴을 보며 저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그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잠들던 그 많은 밤들, 선희의 숨소리와 어머니의 라디오 소리 사이에서 저는 이 갈등이 언젠가는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의 시간은 쉽게 오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이 어둠 속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가정의 풍경은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처음 울려 퍼졌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태어났을 때 병원 분만실 앞에서 들려온 첫 울음소리는 마치 봄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제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간호사가 분홍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그 따스한 체온과 작은 손가락들의 섬세함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두 아이의 향기, 그들의 작은 숨소리, 그리고 아침 일찍 들려오는 옹알이 소리는 우리 집을 생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선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는 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했습니다. 선희가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며 부르던 자장가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함보다는 행복감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목욕물을 준비할 때 풍기던 비누 향기와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던 샴푸 향기는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4살, 아들이 2살이 되었을 때부터 그들은 자신의 엄마를 끔찍하게 여기고 자기 엄마를 힘들게 한 어머니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아주려 하면 아이들이 울면서 도망가거나 할머니가 주는 과자는 받지 않고 선희에게만 매달리는 모습들이었죠.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들려온 딸아이의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머니 미워. 할머니랑 안 살았으면 좋겠어.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담긴 미움은 더욱 날카롭게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계셨고 노을빛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너 애한테 무슨 말을 한 거냐?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했으니까 애들이 이러는 거 아니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선희를 향했고 선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얼른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해 마세요, 어머님. 절대로 제가 아이에게 안 좋은 말 한 적 없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묻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의심 가득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이 할머니를 싫어할수록 어머니는 이것 또한 다 선희가 애들에게 뒤에서 안 좋게 말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할머니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선이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할머니를 피해 방으로 달려가는 발소리는 집안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선이는 오해를 풀기 위해 어머니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시간, 선이는 어머니의 방을 조심스레 노크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아이들에게 어머님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을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선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도 어머니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고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선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선이와 어머니 사이의 오해는 점점 깊어졌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아이들은 할머니를 피해 선이 곁에만 붙어 있었고 할머니가 건네는 반찬은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상처와 실망감은 마치 가을비처럼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께 선이가 다가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와 함께 선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머님, 아이들 앞에서 저를 너무 심하게 혼내시면 아이들이 어머님을 무서워해요. 아이들 있으면 그 앞에선 저 안 혼내시면 안 될까요? 선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TV 화면만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선이를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네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애들은 다 느끼는 법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애들은 그걸 다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운함은 선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거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선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선이의 베개에 젖은 눈물 자국을 본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미안해. 제 말에 선이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어머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좀 힘들기는 하네요. 그녀의 눈에서 빛나던 희망의 빛이 있었건만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할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은 엄마를 외치며 선이에게 달려갔고 할머니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간식도 할머니가 사온 장난감도 아이들은 선이를 통해서만 받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행동은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머니는 점점 더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한숨소리 사이에서 저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 답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쿵하는 소리가 아침 일찍 어머니 방에서 들려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제 이름을 부르려 하시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과 함께 그 눈에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읽혔습니다. 서둘러 부른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우리 동네를 깨우던 그 아침,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병수발이 시작되었고 선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들리던 의사와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 주사기를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모니터에서 일정하게 울리는 삐 소리는 우리 가족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풍기던 소독약 냄새와 병원 식판에서 올라오던 심심한 식사 냄새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중풍이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심각한 후유증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의사의 말씀에 저희는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쪽 몸이 불편해지셨고 말씀도 어눌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당당하고 강하게만 보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병원 침대 위에서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순간 저는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선희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전쪽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선희는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선희의 손에서 풍기던 로션 향기와 함께 어머니의 방에서는 항상 재활 운동 중 선희가 어머니께 건네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제 거의 다 되셨어요. 그런 선희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병수발로 선희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할머니에 대한 불만을 더욱 크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시작되던 어느 저녁, 선희가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지 못했을 때 딸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요. 할머니 풍도 찾아왔겠다. 그냥 요양원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럼 우리 엄마 힘들어요. 빗소리와 함께 들려온 딸아이의 목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고 선희는 얼른 딸아이를 안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지 마라. 난 괜찮다. 절대로 할머니께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선희의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조용해졌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여전히 불만과 답답함이 읽혔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는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선희는 자식들을 단속하며 어머니를 모셨고 저는 그곳으로 인해 갈등을 했지만 선희가 괜찮다고 하니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그녀의 눈 아래 생긴 다크서클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던 그녀의 기침 소리와 때때로 화장실에서 들려오던 구토 소리는 제 불안을 키웠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제 걱정에 선희는 항상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재활이 더 중요해요.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날 강제로 선희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암 초기 진단, 의사의 말이 병원 진료실에 울려 퍼질 때 선희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고 그 힘에서 그녀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씀에 선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빛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선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떡하죠? 그녀의 첫마디는 자신이 아닌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고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그녀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선희의 병을 알리자 아이들은 예상대로 할머니를 탓했습니다. 다 할머니 때문이야. 엄마가 할머니 간호하느라 이렇게 된 거라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딸아이는 그저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원망은 집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던 흐느낌 소리와 중얼거림은 그분의 죄책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어눌한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슬픔은 너무나 선명했죠. 암으로 인해 선이는 힘겨워했고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선이 덕분에 재활훈련을 해서 많이 좋아진 상황이었지만 아직 말은 어눌하게 나왔습니다. 두 모습 모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한쪽에는 암치료로 점점 야유어가는 선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재활 중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둘 다 제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둘 다 지금 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불쾌한 냄새와 함께 거실에서는 선이의 힘겨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선이가 힘겹게 어머니의 변을 치우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선이는 힘겹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선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이가 몸을 일으키더니 어머니를 향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 차라리 요양원 가시면 좋겠어요. 요양원 가는 게 뭐 이상한 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마음에 안 드시는 저보다 더 잘 보살펴 줄 거예요. 요양원 가세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선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선이는 자신의 한 말에 놀란 듯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고 선이는 얼른 어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선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어머니의 눈물이 함께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두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도 어머니의 요양원 이야기를 듣고 하나같이 찬성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엄마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저는 결국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던 비는 점점 그치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속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러 가던 그날의 기억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나름 신경 써서 괜찮은 요양원을 골랐는데 여전히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어르신이 멍했고 무표정이었기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지요. 저는 가장이었고 아내를 모른 척할 수 없었기에 말입니다. 아침 일찍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 사이로 어머니의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고 그 모습이 왠지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주름진 촉감과 그 손에서 풍기는 옅은 로션 향기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시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간만에 우리 애기랑 외출하니 너무 좋구나. 어머니 눈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제가 아직도 애기로 보이세요? 그럼 너는 지금까지 내 애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우리 아들 아직도 아가 일적 모습이 남아있어. 어렸을 적에 어찌나 예쁜지만 골라 하던지. 어머니께서는 눈을 감으시며 어렸을 적 저와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시며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참으로 쓰렸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께서 요양원 가기 싫다고 반발할 것 같아 저는 그냥 요양원 예약해놓고 꽃놀이를 간다고 속이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건넨 거짓말이 제 목을 조여오는 듯 했고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신뢰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오며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 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 사이로 제 가슴 속 양심의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니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했다. 며느리 손주들도 많이 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나 없이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 뭐. 재활훈련도 다 받을 수 있고 선이가 보니까 아주 착한 효부더구나. 그런 효부와 네 자식들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우리 귀남이. 나는 이제 빠져줄 테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울컥거리며 그간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은 제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린애처럼 끄끄거리며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우는 것을 보니 아직 애기 많네. 뭘 울어 녀석아. 엄마 괜찮아. 네가 나를 위해서 골라준 곳인데 얼마나 좋겠니. 엄마는 기대가 된다. 어머니의 말씀은 느릿하며 어눌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이며 그 눈물 속에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수 제게 챙겨온 통장들과 재산들을 다 넘겼고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어머니의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참, 이거 너한테 내 손으로 꼭 주고 싶었다. 가져가서 챙기거라.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에게 줄 것들. 내가 그래도 아껴가며 모은 것들이다.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다. 어머니는 뒤적거리며 두툼한 것들을 제 손에 넘겼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통장이랑 서류였죠. 어머니가 건네주신 통장을 받아들며 저는 이 와중에도 제 행복을 생각하는 어머니께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통장 표지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체온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평생 도구가 제 손을 무겁게 했습니다. 요양원 건물에서 풍기는 소독약 냄새와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는 제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다시 같이 살아요. 뭐? 집으로 출발할게요. 오늘 꽃놀이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차마 못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으셨고 그 손의 온기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요양원 같은 데 가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귀남아. 제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햇살에 반사되어 더욱 빛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기념으로 파티라도 했던 건지 커다란 케이크와 음식들을 잔뜩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케이크를 그 자리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오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케이크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아빠, 할머니 요양원에 안 두고 왔어요? 아들의 질문에 담긴 실망감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딸아이도 씩씩거리면서도 비슷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쳤습니다. 고얀 것들, 할머니 요양원 간다고 파티를 하는 거야? 할머니 없었으면 니들도 세상에 없었어, 녀석들아. 네 엄마만 귀중하냐? 너희도 네 엄마 소중한 것처럼 나도 내 엄마 소중하다. 니들 엄마 고생시키지 않고 힘들게 안 하게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절대 니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할 거고 내가 회사를 그만둬서라도 우리 어머니 모실 테니 니들도 더 이상 군소리하지 말거라. 제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과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거실에 흐르던 긴장감은 점점 조용한 침묵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화를 내며 어머니 수발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던 흐느낌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었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어머니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재활 운동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제 손에서 풍기던 된장국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방에서는 항상 제가 어머니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재활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지팡이를 짚고 자유자재로 다니시게 되었고 화장실도 곧장 혼자서 잘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힘차게 들리고 어머니의 말씀도 점점 또렷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선이도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치료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점 그녀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이가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발걸음에서 느껴지던 무거움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선이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선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더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이 끓는 구수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그 향기에 이끌려 어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선이야, 몸은 괜찮니? 어머니의 말씀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은 분명했습니다. 선이는 뒤돌아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된장이 끓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는 어머니와 선이 사이에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이는 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시려고 다시 노력했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선이의 모습과 제 모습에 감동받아 그간 선이를 구박하고 미워했던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미안해하시고 아내도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자식들도 앙금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과 대화가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조용히 선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듯한 말씀을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선이의 손을 잡으셨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어머니와 선이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선이의 손을 감싸는 모습은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마주한 봄날의 따스함 같았습니다. 선이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는 수년간 쌓아온 벽을 허무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 아래 반짝이며 그 눈물에는 후회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다. 우리 귀남이를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선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깊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부모로서 좋은 모습만 보이겠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선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요양원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를 미워하시는 어머니가 저도 미워서 실은 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제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죄송해요. 선희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고 그녀의 어깨는 울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등을 타고 흐르는 눈물방울이 어머니의 손에 떨어지고 그 눈물은 오랫동안 서로를 갈라놓았던 벽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인이 드디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은 제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았고 거실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와 선희가 함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와 함께 물이 끓는 소리,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와 갓 지은 밥의 김이 오르는 냄새는 우리 집을 따뜻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선희에게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족 비법과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셨고 선희는 어머니에게 현대적인 생활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꽃을 가꾸는 모습, 함께 빨래를 개는 모습, 그리고 함께 웃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봄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점차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할머니와 함께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리 가족은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지만 그 걸음에는 이전엔 없던 활기가 넘쳤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우리의 발 아래서 춤을 추었습니다. 노랗고 빨간 단풍들이 물든 산의 풍경은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선희가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어머니가 만드신 된장찌개,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담은 과일들이 돗자리 위에 펼쳐졌고 그 모습은 우리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 때 느껴지는 고소한 참기름 향과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산의 맑은 공기와 어우러져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와,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딸아이의 환한 미소와 함께 어머니의 눈가에 있는 행복한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어머니께 보이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는 많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효주가 할머니 된장 좋아하는구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어머니의 말씀에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팔에 기대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제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성장했고 각자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딸 효주는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택했고 아들 준호는 사업을 차려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두 아이가 한 달 사이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어머니와 선희는 함께 앉아 손을 맞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축복의 음악과 함께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세대로의 이어짐을 축하했습니다. 요즘 저희 집 마당에는 어머니가 직접 가꾸시는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봄이면 빨간 튤립과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여름이면 하얀 장미와 보라색 수국이 만발합니다. 가을이면 황금빛 국화가 자리를 채우고 겨울이면 붉은 동백이 눈 속에서 피어납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화단은 마치 우리 가족의 모습처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저녁이면 우리 세 사람은 마루에 나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머니가 끓이신 옥수수차의 달콤한 향기와 함께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별이 총총 떠있는 하늘 아래 우리의 대화는 조용히 이어지고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나마 너는 참 복받은 녀석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저는 정말 복이 많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어머니이시고 선희 같은 사람이 제 아내이니까요. 제 말에 선희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짓고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제 저는 56살이 되었고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 굴곡을 함께 헤쳐나온 덕분에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 딸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저랑 아내와 어머니까지 이렇게 셋이 오순도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우리 집 마루를 따스하게 비추고 그 빛 속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함께 걸어갈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주름의 따스함과 선희의 미소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깊이,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피어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우리 집 마당에 조용히 내려앉고 어머니와 선희와 저, 이렇게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